안녕하세요. 밀리터리 미니어처 매니아 쓰레임입니다. 원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한창입니다. 엄청나게 강력한 러시아라는 거대 강대국과 러시아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우크라이나와의 전투에서 견디고 있는 것을 보면 정말 우크라이나가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전쟁이 우크라이나 혼자의 힘만으로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죠. 러시아의 무기에 대항한 우크라이나의 무기는 최첨단 전투기부터 재래식 포탄까지 서방의 모든 세력, 심지어 대한민국의 군수 지원까지 뒤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결과는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아마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빼앗긴 모든 영토를 수복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 역시도 우크라이나로부터 빼앗은 모든 영토를 러시아에 병합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2차 대전 이후 수립된 국경은 불변이라는 인식이 강하고 러시아, 중국, 인도 등 강대국들이 국경 분쟁으로 지속되고 있지만 그 국경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국경을 바꾸려는 시도는 전 세계의 반발을 일으키고 범국가적인 분쟁의 개입을 일으키는 것이 일반적이니까요. 그래서 아마도 러시아가 점령한 일부 지역에 명목상의 괴뢰 정부가 수립되고 우크라이나의 2개의 정부가 탄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새로운 분단 국가의 탄생이죠. 자본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으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반미국의 진영으로 분리된 유럽의 완충지대로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즉, 21세기에 또다시 분단 국가가 발생할 가능성이 생겼죠. 1950년 한국전쟁이 발생한 이래 아직도 우리는 여전히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남북 양 세력의 이해관계이기도 하지만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미, 러, 중, 일 세력들의 원하는 완충지대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이러한 분단의 시작이었던 한국전쟁, 그리고 그 안에서 활약했던 무기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 개정 당시 한국군의 전투력은 그야말로 안습한 수준이었습니다. 장비는 모든 수준에서 북한에 뒤지는 수준이었고 기갑, 항공, 포병 어느 하나 제대로 된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집단이 없었어요. 반면 전쟁 준비를 완벽하게 준비한 북한군의 전력은 2차 대전에 사용되던 1성급 무기로 무장하고 있었죠. 무장이 빈약하면 부대 운영의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라도 뛰어나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무장과 장비가 빈약한 군대는 훈련과 소프트웨어 역시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죠. 한국전에서 한국군이 딱 그랬습니다. 일본군 장교 출신들로 구성된 수뇌부, 제대로 훈련도 거치지 않은 한국군은 국공내전 경험이 있는 인원들로 구성되고 독립군 지휘관으로 구성된 북한군에게 실질적으로 자질적으로나 수뇌부의 전투 의지로나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개별 병사의 역량뿐만 아니라 북한군은 소련에 지원하여 4단급 운영 훈련까지 바친 상태라 단순한 국지적인 분쟁이 아니라 전황 전체를 관리하는 역량도 한국군을 압도하고 있었죠. 이는 군부의 무능에 더해 당시 한국 정부의 무능이 더해진 결과였습니다. 북진 통일을 주장하던 한국 정부는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았고 오직 미군만 믿고 있었고 그런 와중에 미군은 소련에 대한 미국의 방어선으로 설정한 에치슨 라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발표를 하게 됩니다. 물론 에치슨 라인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이 한국 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억지가 있지만 그나마 있던 미군의 장비를 일본으로 철수시켜 북한군의 전위를 상승시킨 것은 사실인 겁니다. 이런 정세에서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는 정치 세력이라면 이런 부분이라도 외교적으로 막아내야 하는 상황임에도 당시 한국의 정치 세력은 그럴 능력을 가지지 못하고 있었죠. 물론 능력이 있다 손 치더라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무분별한 정보 주요 인사의 도주, 한강 인도교 폭파, 국민방위군 사건, 제3군단장 도주 사건 같은 사건을 보면 당시 한국의 정치적, 군사적 지도계층은 전쟁을 수행할 의지도 능력도 없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한국의 지형 특성상 전차의 기동이 원활하지 못해 한국전 전체 기간 동안 전차의 활용은 크지 않았고 유엔군에게 빼앗긴 제공권으로 인해서 북한의 기갑 전력은 미군의 본격적인 참전 이후 힘을 쓰지 못했지만 전쟁 초기 그리고 서부 전선에서의 전차의 위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북한군의 전차를 막기 위한 대전차 전력은 500m 내에 근접해야 하는 무기 이외에는 없었죠. 전황은 그냥 일방적이었습니다. 북한 전차를 막기 위한 6탄 12용사 같은 이야기를 하고 하지만
이렇게라도 막아야 하는 상황을 만들어야 했던 것은 당시 대한민국 수뇌부의 무능함에 대한 이야기임에는 다름이 없습니다. 한국은 지형적인 문제로 인해서 전차의 기동이 원활하지 못해 북한군도 전차보다는 항공전력에 투자를 했고, 미군 역시 전쟁 초기 경전차 이외에는 한국에 주둔시키지 않았습니다. 한국전의 반격은 유엔군에 참전한 이유라고 생각하면서 그전에는 장비와 수에서 불리한 한국군이 전투를 수행하며 낙동강 방어선까지 내려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만, 실제로 미군은 북한군과의 전투를 이전에도 수행했고 대전차전에서 북한군과 싸우다 처참하게 박살나기도 했습니다. 2차 대전 유럽에서 독일군을 몰아붙이고 태평양 전선에서 일본군을 M3 경전차로 두들겨 패던 미군은 처음 보던 소련의 T-34에 경악합니다. 물론 미군은 티거를 때려잡을 걸로 산정하고 생산한 M26 퍼싱이 있었고 방어력은 떨어지지만 T-34를 격파할 수 있는 수많은 M4 셔먼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앞서 말한 에치즌 라인 설정 이후 그나마 있던 기갑 전력까지 철수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당시 한반도에 남은 전차는 M24 경전차 채피가 유일했습니다. 미군이 태평양에서 맞닥뜨린 적 전차의 주인은 일본군이었습니다. 2차 대전 태평양 전쟁 기간 동안 모든 면에서 일본의 무기는 미군 대비 열세였지만 기갑 전력은 열악 그 자체였죠. 한국군이 북한군 전차에게 술탄을 들고 돌진한 6탄 돌격이었다면 일본군은 절대 다수의 미군 전차에게 반자의 돌격을 감행했었으니까요. 당시 미군의 중전차인 M4 셔먼을 투입하기 전에 경전차인 M3, M5 스튜어트 전차를 격파하기도 힘든 일본군은 6탄 돌격, 지뢰 들고 돌격이 유일한 전투 방법이었고, 그나마 있던 일본 전차도 M3 경전차에 발리는 처참한 수준이었습니다. 미군에게 적 전차는 모든 면에서 떨어지는 일본군이었고,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T-34는 그야말로 미군인 캐발리게 됩니다. 전차 전력이 없던 경무장으로 투입된 스미스 부대 전멸 이후 미군에게 있던 그나마 굴러가던 M24 채피 전차를 투입하게 됩니다. 전투의 결과를 떠나서 채피 전차는 매우 뛰어난 전차이긴 했어요. MBT라는 개념이 확보되기 전에 경전차, 중형전차, 중전차로 구성된 전력의 마지막 세대의 경전차입니다. 마지막 세대인 만큼 경전차로서의 성능은 결정판에 가까웠죠. 경전차인 만큼 방어력은 T-34급의 전차에게 한 방만 맞으면 순삭될 만큼의 방어력이었지만 최고 속도가 시속 56km로 당시로서는 매우 고속이었습니다. 그리고 탑재 무장 역시 M4 셔먼의 3분의 2도 되지 않는 중량의 비슷한 위력을 가지는 동일한 구경의 저반동포를 탑재해서 위력도 화력도 약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해 쾌속으로 기동이 가능하면서 중형 전차 수준의 무장을 탑재한 경전차로 적 주력 전차와의 전투는 버겁지만 보병 지원이나 정찰 임무를 수행하면서 급한 경우 적 전차에게 화력을 쏟아부어서 무력화시키거나 또는 무력화가 실패하더라도 재빠르게 전장을 이탈할 수 있는 기동성까지 보유한 경전차였죠.